여러분, 여러분의 은퇴 준비는 어떠하신가요? 오늘 저는 은퇴자가 노후의 퇴직금을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과 함께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길어도 영상을 틀어놓고 부담 없이 계속 들어보세요. 다음은 어느 은퇴자의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반백의 머리가 더 이상 흰머리를 가릴 수 없을 만큼 자라던 어느 날 나는 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예전보다 말수가 줄고 젊은 직원들과의 거리감은 더욱 커졌으며 나는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강물처럼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련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35년을 일했으니 쉴만도 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손에 쥔 퇴직금 통장을 보며 이상하게도 손끝이 떨렸습니다. 평생 모아온 돈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어쨌든 한 시절을 버텨낸 증거 같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돈만 잘 지키면 나머지 인생은 편안할 줄 알았습니다. 바로 그 착각이 내 인생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지 그때의 나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퇴직식이 열린 날 아침,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빛이 유독 부드러웠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밥을 차려주었지만 말이 없었습니다. 나 역시 말이 없었습니다.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서로의 눈을 피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했던 회사에서 떠나는 남편을 위로하고 싶었겠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 앉아 있으니 아침 햇빛이 창을 건너 내 무릎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따뜻함이 괜히 찡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내가 무언가 큰 것을 잃는 것인지 혹은 새로운 길을 걷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마음 한구석이 어딘가 뻐근했을 뿐입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후배들이 박수를 치며 나를 맞았습니다. 선배님, 고생 많으셨어요. 회사는 선배님 같은 분 덕분에 굴러왔죠. 나는 그 말들을 들으며 10년 전, 20년 전의 내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열정이 넘쳐 밤샘을 밥 먹듯 하고 회사 일이 내 인생의 전부였던 시절입니다. 퇴직식에서 대표가 건네준 꽃다발과 공로패는 차갑게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축하를 건넸지만 그 어느 말도 현실감 있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리 한쪽에 묵직하게 박혀있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퇴직금은 통장에 들어왔지만 나는 그 돈이 앞으로 내 인생을 어디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지 전혀 감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퇴직금만 잘 관리하면 노후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어찌 보면 지나치게 순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 첫 주말, 아내와 나는 식탁에 앉아 조심스레 퇴직금 내역서를 펼쳤습니다. 마치 중대한 유언장이라도 읽는 것처럼 손끝이 떨렸습니다. 종이 위에는 수십 년의 노동이 숫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총 수령액 1억 2,687만 원,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돈으로 남은 20년, 아니 30년을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갑자기 너무도 크게 다가왔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이 돈 어떻게 할 생각이야? 일단 은행에 넣어두려고.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 물가가 오르면 가치도 떨어지고. 아내의 말이 옳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어떤 계획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미래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탓도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는 돈 관리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저 퇴직금 정도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막연한 믿음에 기대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퇴직금 내역서를 다시 한번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숫자들 속에 내 젊음과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내가 벌어온 돈인데 왜 이렇게 낯설어 보이는가? 그때 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퇴직금은 쌓아두기만 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히려 관리를 잘못하면 금방 줄어들고 심지어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퇴직 후 첫 6개월은 마치 긴 휴가를 얻은 것 같은 환상 속에서 지냈습니다. 매일 늦잠을 자고 가끔은 평일 낮에 아내와 외식을 하고 오래 미뤄둔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동안 못 누린 자유 같았습니다. 문제는 그때였습니다. 나는 지출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일했는데 이 정도는 써도 되지. 한 번뿐인 인생인데 즐겨야지.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하며 퇴직금 통장에서 조금씩 돈을 꺼내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30만 원, 50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 70만 원, 100만 원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한번 쉽게 쓰기 시작하면 도대체 어디까지가 적정선인지 경계가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더 큰 문제는 주변 사람들이었습니다. 퇴직자 모임에서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요즘 땡땡 펀드가 인기래. 우리 나이에 딱 좋다더라. 퇴직금 그냥 통장에 넣어두면 손해지, 굴려야지.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투자를 잘 몰랐지만 나만 바보처럼 살면 안 된다는 이상한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투자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점점 더 깊은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 석 달쯤 지났을 때 나는 퇴직자 모임에서 만난 한 선배를 따라 증권사 지점에 갔습니다. 그 선배는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투자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부터 반짝였습니다. 요즘 금리가 낮아서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손해야. 나이 들어 돈 불리기 좋은 상품들이 있어.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투자를 공부해온 사람처럼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35년 일했지만 투자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었고 내 돈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선배는 내 마음속 열등감을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증권사 상담실에서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나이면 안정성을 중시해야죠. 이 상품은 원금 보장이 되고 수익률도 좋습니다. 그 원금 보장이라는 말에 나는 나도 모르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때 중요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세상에 진짜 원금 보장이라는 건 거의 없다는 것. 원금 보장이라 해도 조건이 있고 예외가 있고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 나는 설명서를 끝까지 읽지도 않았습니다. 한 달에 0.8% 정도 수익이 됩니다. 이 한 문장만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그날 나는 8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퇴직금의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아내는 투자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한테 말하면 걱정할까봐. 그때는 그렇게 스스로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내 인생에서 가장 긴 하락의 계단이 시작됐습니다. 나는 내려갈 줄만 아는 계단을, 그것도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없는 계단을 한 발, 두 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두 달 동안은 계좌에 몇만 원씩 이자가 붙는 것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봐, 괜찮은 투자라고 했잖아.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항상 그 뒤가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상품의 수익률이 떨어졌습니다. 직원은 말했습니다. 일시적인 조정입니다. 다시 오를 겁니다. 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투자 원금이 마이너스 7%가 되었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560만 원 정도였습니다. 7%가 이렇게 큰 돈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나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왜 떨어지는 거지? 나는 계좌를 붙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지만 늘어난 것은 수익이 아니라 불안뿐이었습니다. 또 한 달 뒤 마이너스 12%.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큼지막한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8천만 원이면 큰 돈인데. 에이, 괜찮겠지. 다시 오르겠지. 이렇게 중얼거렸지만 마음은 온통 무너져 있었고 잠을 자도 깊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내가 요즘 밤에 자주 깨는 걸 눈치챘습니다. 당신 요즘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적응이 안 돼서 그래. 참 이상한 일입니다. 내 돈인데도 그 돈이 줄어드는 걸 가장 먼저 아내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 줄어드는 것만 같아서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 어느 날 숫자는 6천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8천만 원이 6천만 원이 되는데 걸린 시간은 겨우 넉 달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퇴직금은 잃고 나면 다시 벌 수 없는 돈이구나. 그제야 늦게서야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돈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투자 손실이 커질수록 내 일상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퇴직 후에 가장 힘든 게 심심함이나 외로움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아니었습니다. 내게 가장 무거웠던 건 퇴직금이 줄어든다는 공포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기운이 나지 않았습니다. 증권사 앱을 켜서 계좌를 보면 하루 동안 40만 원이 줄어 있고 다음 날에는 25만 원이 줄어 있고 일주일 뒤에는 200만 원이 줄어 있는 시기였습니다. 아내는 점점 의아해했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내가 뭐 잘못했어? 아니야, 그냥 그래. 나는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퇴직금 때문에 아내와의 대화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한쪽에서는 죄책감이 솟아올랐습니다. 아내가 평생 차곡차곡 아껴서 살았던 그 인생을 내가 한순간에 흔들어 버리는 건 아닐까? 나는 매일 밤 불 꺼진 거실에서 혼자 앉아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무능력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퇴직을 하고 나니 내 삶에서 가치라는 단어가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회사의 명함도 직책도 역할도 없는 남자는 무언가를 잘못하면 다시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불안은 결국 돈이라는 단어로 이어졌습니다. 퇴직금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사람의 마음이 급해집니다. 급해지면 판단이 흐려지고 흐려진 판단은 또 다른 선택 실수를 불러옵니다.
나는 그 오르막과 내리막을 모두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투자 손실이 커지고 내 마음은 점점 불안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아내에게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말하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아내는 평생 가계부를 써온 사람이었습니다. 10,000원짜리 지출 하나에도 이유를 적어두는 사람인데 그런 아내에게 퇴직금의 절반 이상을 까먹었다고 말하는 건 마치 내 인생의 모든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숨겼습니다. 감추고 또 감추고 숨기다가 결국 그 비밀이 내 일상 전체를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번 달엔 장 보러 가는 걸 조금 줄여야겠어. 물가가 너무 올랐어. 그 말에 나는 괜히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아니, 평생 그렇게 아끼기만 하고 살 거야? 지금도 충분히 아낀다고. 아내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순간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나보다 먼저 잠들었습니다. 나는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지? 왜 아내에게 화를 냈지? 문제는 아내가 아니라 나인데 퇴직금을 잃기 시작하면 사람의 마음이 왜곡됩니다. 나도 모르게 방어적이 되고 작은 말에도 화가 나고 남 탓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감정의 뿌리가 바로 돈 때문이라는 걸 인정하기까지 나는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이상해. 예전 같지 않아. 뭔가 숨기는 거 있어? 나는 처음에는 아니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려는 순간 입술이 딱딱하게 굳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 밤 나는 무너졌습니다. 나 투자했어. 아내는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충격과 의문만 담겨 있었습니다. 얼마나?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얼마나 투자했냐고 물었어. 그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나는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8천만 원.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얼마 남았어? 나는 그 순간 내가 만든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6천만 원.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나를 더 괴롭게 했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잠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나에게 말 안 했어? 나는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당신이 걱정할까봐. 내가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싫었어. 아내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능한 게 아니야. 퇴직 후에 누구나 흔들릴 수 있어. 근데 왜 혼자 감당하려고 했어? 나도 당신이랑 같이 살아온 사람인데.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오히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퇴직금은 돈이기도 하지만 부부의 평생이 담긴 신뢰라는 것, 그 신뢰를 깨뜨린 건 나였습니다. 투자 손실을 겪을수록
나는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돈 벌었다던데 왜 나만 이런 거지? 퇴직자 모임 단톡방을 보면 누구는 수익이 났다고 하고 누구는 배당금으로 한 달 용돈이 생겼다고 하고 누구는 부동산으로 대박이 났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들을 보며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나만 뒤처진 건 아닐까? 나만 바보처럼 사는 건 아닐까? 그 조급함은 사람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조급해지면 남의 성공을 무작정 따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따라하는 순간 자기 인생의 기준을 잃어버립니다. 나는 그 조급함 때문에 또 다른 투자 한 건을 또 저질렀습니다. 바로 고수익 단기 상품이라는 이름의 하이리스크 투자였습니다. 당신 미쳤어? 아내는 손실을 본 뒤에야 알게 되었고 그제야 진짜 화를 냈습니다. 당신 지금 퇴직금 가지고 도박하고 있는 거야. 우리 인생이 걸린 돈이야. 애들 결혼할 때 손 벌리지 않으려고 모아둔 돈이야. 이 돈 잃으면 다시 못 벌어. 그 말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평생 참고 인내하고 살아온 그 사람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걸 보니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퇴직 후에 가장 위험한 순간은 돈이 아니라 심리가 무너지는 순간이라는 것. 그리고 나는 이미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와의 충돌 이후 나는 한동안 집안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어도 밥맛이 없었고 TV를 켜도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신문을 펼쳐도 글자가 흐려졌습니다. 퇴직금이 줄어드는 건 숫자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내 인생이 누군가에게 퇴짜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평생 부지런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내가 퇴직과 동시에 어디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너지는 느낌이야. 아내는 조용히 묻더군요. 무너지기 전에 누가 잡아줘야 하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손을 먼저 안 내밀었어? 그 말은 정말 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나는 내 존엄성이 무너지는 걸 피하고 싶어서 오히려 더 깊은 구멍으로 도망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망의 끝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제야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존재 의미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나 역시 그 틈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돈을 잃으니 사람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나는 그 과정을 아주 선명하게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로 느껴지는 건 부정입니다. 아니야, 다시 오를 거야. 잠시 흔들리는 것뿐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내 마음과 움직임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분노입니다. 증권사 직원이 미워지고 나에게 추천한 선배가 미워지고 결국 가장 미워지는 건 나 자신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회복 충동입니다. 이 단계가 가장 위험합니다. 잃은 돈을 만회해야 한다. 이 생각이 머리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사람들은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나 역시 그랬습니다. 나는 손실을 만회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위험한 단기 상품에 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원금 보장이 된다는 의심스러운 말을 믿어버렸습니다.
이는 신기하게도 손실을 본 사람일수록 더 큰 거짓말을 믿는다는 심리학적 사실과 일치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방어적 투자를 해야 할 시기에 나는 공격적 투자를 했고 이미 속이 텅 비어진 내 퇴직금은 그 충격을 견딜 체력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타난 숫자 4,280만 원, 8천만 원으로 시작했던 돈이 6천만 원이 되고 그 6천만 원이 다시 4,200만 원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제 절반 이상이 사라졌네. 나는 그 순간 정말로 깨달았습니다. 아, 이거 돌이킬 수 없구나. 그동안 괜찮겠지. 다시 올라가겠지. 사람들 다 이렇게 한다던데. 라고 믿으며 버텼던 나의 낙관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아내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또 떨어졌어. 이번엔 많이. 아내는 말없이 내 휴대폰을 받아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우리 지금이라도 멈추자. 그 말에서 나는 책망이 아니라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정말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공기가 부쩍 무거워졌습니다. 말을 아끼는 시간이 늘었고 웃음소리는 줄었습니다. 퇴직금 손실의 영향은 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 내 인생의 마지막 든든한 버팀목이었기 때문에 그게 흔들리니 모든 관계가 흔들렸습니다. 아내와 말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작은 말도 서로 예민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큰 돈 움직일 때 제발 나한테 먼저 말해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한편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녀들과 통화할 때도 내 목소리는 자꾸만 작아졌습니다. 아버지 요즘 잘 지내시죠? 그럭저럭. 괜히 자식이 걱정할까봐 그 어떤 사실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퇴직금이 무너지니 내 자신감도 무너졌고 가정의 안정감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심리는 곧 또 다른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내와의 대화 이후 나는 더 이상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머리는 멈추자고 하는데 가슴은 계속 외쳤습니다. 이대로 손실을 확정하면 바보 되는 거야. 사람들은 다 회복한다던데 나만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그 순간부터 나는 회복 본능이라는 늪에 빠졌습니다. 손실을 복구하고 싶은 마음은 어떤 논리도 듣지 않습니다. 다시 벌면 된다는 희망이 아니라 이대로 끝날 수 없다는 절망에 가까운 충동입니다. 나는 인터넷 검색을 하고 유튜브에 올라오는 퇴직자 투자 성공담을 보고 카페에 올라온 고수익 후기들을 보며 조금씩 자신을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한 번만 성공하면 그 다음엔 절대 안 할 텐데
이 생각이 중독처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던 어느 날 원금 보장, 안정적 수익을 강조하는 어떤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전 같았으면 바로 끊었을 텐데 그날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서 회복이라는 단어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 목소리는 친절했습니다. 나보다 훨씬 젊은 사람이었지만 말투는 정중했고 전문성과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객님, 요즘 퇴직자분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시는 상품입니다. 원금 손실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운용됩니다. 수익률도 은행의 몇 배입니다. 지금 들어오시면 특별 우대가 가능합니다. 그 말은 내가 듣고 싶었던 모든 문장이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근데 위험한 건 아니죠? 그러자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희는 고객 자산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그 말에 나는 머리가 아닌 감정으로 판단해 버렸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사람을 더 쉽게 속이게 만듭니다. 며칠 뒤 나는 또다시 1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4,200만 원으로 줄어든 계좌에서 남은 자금을 빼 다른 곳에 넣는 꼴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머리로는 알면서도 가슴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이 잃어서 이대로 멈추는 게 더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드러났습니다. 며칠 뒤 그 회사의 전화가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고 홈페이지는 접속이 안 되고 담당자라던 사람도 사라졌습니다.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검색해보는 순간 그 상품이 고위험 사기성 투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충격으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다는 표현이 그때 처음 실감났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손끝이 떨리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아, 나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했구나.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아내가 있는 주방을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나는 더 무너졌습니다. 그 따뜻한 일상 안에 내가 던져버린 돈의 무게가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사라진 1천만 원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눈을 떠도 사라진 1천만 원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 돈만이 아니라 아내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 충격, 그 실망, 그 무너짐을 나는 또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말해야 한다. 이건 숨기면 안 된다. 더 숨기면 더 큰 일이 된다.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내가 뒤척이는 걸 보며 말했습니다. 또 잠을 못 자네 무슨 일 있어?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금만 시간이 필요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지만 동시에 거짓말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용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 또 투자했지?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내가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을 보고 모든 걸 이해한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또 얼마나? 이번 질문은 이전보다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내는 이미 상처를 입은 사람 같았습니다. 나는 입술이 바짝 말라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1,000만 원. 아내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혐오했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말했다. 당신 우리 이제 정말 위험해졌다는 거 알아?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분노도 억울함도 탄식도 없어지고 그저 체념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잘못해서 아니야. 퇴직하면 다 흔들려. 근데 부탁이야. 이제 정말 멈추자. 우리 둘이 같이 생각하자. 당신 혼자 결정하지 말고. 아내의 손이 내 손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 따뜻함은 내가 잃어버린 돈보다 더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퇴직금은 돈이 아니라 부부의 신뢰와 노후의 안전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밥상 앞에 앉아 젓가락을 들고도 한참 동안 밥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나를 지켜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나를 깊이 꿰뚫어 본 직구였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괴로운 이유는 단순히 퇴직금이 줄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돈이야 노력하면 조금씩 다시 모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뼛속 깊이 스며드는 자책감이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내가 왜 마지막 돈을 지키지 못했을까? 왜 허황된 말에 흔들렸을까? 아내는 내 눈을 바라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은 돈을 잃은 게 아니라 스스로를 잃고 있어요. 나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퇴직 후 나는 정말로 나를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성실한 직원이었고 가정에서는 든든한 가장이었지만 퇴직자의 삶에서는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점점 잊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거울 보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아침에 세수를 하고 고개를 들면 내 얼굴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퇴직 후 웃음과 자신감이 사라진 얼굴, 퇴직금 손실로 자책이 가득한 얼굴, 가족에게 미안함을 숨기지 못하는 얼굴.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마주할 때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퇴직 전에 나는 활기 있고 목표가 있었고 매일을 전투처럼 살아가는 현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고장난 기계처럼 버려져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은퇴자의 우울은 누가 크게 상처를 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상처를 내지 않아서 시작됩니다. 나를 기대하는 사람도 나를 찾는 사람도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 나조차도 나 자신에게 관심을 두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돈까지 무너지면 마음의 기반이 함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퇴직금 계좌가 3,000만 원대로 내려앉은 날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아침 집을 나서서 한참 동안 동네를 무작정 걸었습니다. 아무 목적도 없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걷다 보니 옛날 회사 근처까지 가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대였는지 후배들이 335 회사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나도 저기 있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된 걸까?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 순간 나는 도망가고 싶다는 감정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집에서 도망가고 싶고,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고, 퇴직한 내 삶에서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도망간다고 해결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망갈 곳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나를 받아줄 곳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 서 있다가 결국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안고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퇴직금을 잃고 나니 신기하게 연락하던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퇴직 후 한동안 연락하던 동기들도 내가 계속 우울해 보이고 모임에 나가지 않으니 하나둘 연락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주변에 의지해야 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힘들면 사람과 멀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힘든 사람 옆에 오래 붙어 있지 않습니다. 친구와 술 한잔하는 자리에서도 나는 자연스럽게 주제가 돈으로 가는 것을 피했습니다. 모두가 재테크 이야기, 집값 이야기, 퇴직 후 사업 이야기 등을 하는데 나는 그 대화에 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나는 모임에서 점점 말이 줄어들었고 친구들도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란 말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요즘 바쁘지? 라며 조심스러운 거리두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퇴직금이 무너지는 것보다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것이 훨씬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내는 어느 날 조용히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앞으로 3년 우리가 다시 안정될 수 있는 계획. 나는 그 종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내가 혼자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을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앉아 가계부를 하나하나 뜯어보았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생활비를 조절하고 남은 퇴직금을 안정상품으로 옮기고 작은 아르바이트라도 알아보는 일정까지 작성했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 잘못한 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은 끝난 것도 아니에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나에게 커다란 구명줄이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순간 세상이 처음으로 조금 밝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란 것이 계획 하나 세운다고 바로 회복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에 눈을 뜨고 누워 있으면 머릿속은 또다시 똑같은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조심했으면 왜 그때 멈추지 못했을까? 왜 욕심을 냈을까? 그 자책은 이제 내 몸의 일부처럼 계속해서 따라다녔습니다. 자책은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걸을 때도, 누워 있을 때도 귀 속에서 속삭이는 존재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책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책은 오히려 사람을 또다시 잘못된 선택으로 이끌 뿐이라는 사실을. 그 깨달음은 내가 다시 일어서는 첫 번째 계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그만 마음 편히 먹어라.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두어라. 하지만 그 말이 실천되는 데에는 상상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내 마음은 이미 한번 크게 금이 가 있었습니다. 돈을 잃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잃었다는 느낌 때문에 생긴 균열이었습니다. 나는 어느 날 문득 제비꽃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길가에 핀 작은 꽃은 누구의 관심도 받지 않지만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 몫의 계절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도 한때는 저렇게 작지만 단단한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니 내 마음속 균열 틈으로 조금씩 햇빛이 스며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뜰 앞에서 그 꽃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것에 시선이 멈추기 시작했다는 것은 내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퇴직 후의 하루는 회사에서 일하던 시절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나면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야 했던 그 강제성이 사라지니 오히려 삶이 느슨하게 풀렸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도 하루가 아직 절반이나 남아있고 해가 질 때까지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의무감이 드는데 정작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녁이 오면 하루가 형체 없이 지나가 버린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퇴직자에게 가장 위험한 감정은 무료함과 고독입니다. 그 감정이 깊어지면 마음을 붙잡아줄 무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대부분 돈을 잃게 하는 위험한 것들입니다. 나는 그 무료함 속에서 잘못된 투자에 빠져들었고 그 끝에서 내 인생의 마지막 퇴직금마저 잃을 뻔했습니다. 어느 날 가만히 앉아 계좌 잔고를 바라보다가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더 잃으면 진짜 끝이다. 그날 나는 퇴직금을 다시는 고위험 상품에 넣지 않겠다는 단단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의 결심이 특별했던 이유는 내가 스스로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에게 한 약속은 몸이 피곤하면 어기기도 쉽지만 나 자신에게 한 약속은 어겼을 때 돌아오는 후폭풍이 훨씬 큽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약속이 생겼다는 생각에 마음이 약간 단단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지키기 위해 내가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다시 벌어야 한다. 작은 돈이라도 다시 벌어야 한다. 은퇴자가 다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사실은 자존심을 많이 건드렸습니다. 내 나이에 다시 일을? 이제 편히 쉬어야 하는 것 아닌가? 다들 여행 다니고 골프 다니는데. 그러나 현실은 감정과 다릅니다. 나는 남은 3, 40년을 살아야 했고 퇴직금은 이미 예전만큼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기분 상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알아보면 어때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처난 마음을 인정하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동네 청소 관련 단기 일과 주차 안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았습니다. 면접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간단한 확인 절차였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면접보다 떨렸습니다. 작업 조끼를 지급받는 순간 나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때는 회사에서 새 정장을 입고 부서 회의실에 앉아 있던 내가 지금은 빗자루를 쥐고 거리 정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일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벌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나에게 적지 않은 자존감을 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첫날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나 이랬어.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당신은 아직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첫 월급은 아주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퇴직금을 불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내게 엄청난 의미를 주었습니다. 남이 준 돈이 아니라, 투자운이 아니라, 사기가 아니라, 내가 땀 흘려 번 내 돈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아주 오랜만에 스스로에게 떳떳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퇴직자의 삶에서 중요한 건 돈의 크기가 아니라 그 돈이 가진 의미라는 사실을. 수입이 조금이라도 생기자 아내와의 관계도 눈에 띄게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요즘 당신 얼굴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당신 같아요. 그 말에 나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퇴직금 문제는 부부의 갈등을 넘어서 가정 전체의 공기를 흔들어 놓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 무거운 공기가 조금씩 흐려졌습니다. 아내는 내게 말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다시 살아있다는 게 중요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내가 왜 다시 일하기 시작했는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돈 때문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되찾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퇴직금을 잃은 뒤 가장 먼저 찾아온 감정은 충격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두려움이었고 결국 마지막에 자리 잡은 건 무기력이었습니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하루 계획을 세워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책을 읽으려고 앉아도 2페이지도 지나지 않아 집중력이 흐트러졌습니다. 심지어 TV를 켜고도 무슨 프로그램인지조차 신경 쓸 힘이 없었습니다. 무기력은 사람을 천천히 그러나 깊게 무너뜨리는 감정입니다. 그 감정은 퇴직금을 잃은 충격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됐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잃어버린 의지는 되찾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그래서 내가 작은 아르바이트라도 다시 시작한 이유는 결국 돈 때문만이 아니라 무너진 의지를 다시 세우기 위한 절박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2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동네 공원에서 청소를 하던 중 한 어르신이 지나가다 내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시네요. 나이 들어 일을 한다는 건 그 자체로 훌륭한 겁니다. 그 말은 별것 아닌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날의 나는 그 말 한마디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나는 일하는 나 자신을 부끄럽게 느끼고 있었고 퇴직한 사람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르신의 말은 그 모든 감정을 한순간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내가 괜찮은 길을 걷고 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인정이 아니라 작은 응원을 듣는 순간 삶의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잃고 난 뒤 나는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걱정을 줄까봐 말하지 못했고 형제들에게도 괜히 불쌍하게 보일까봐 숨겼습니다. 가족 모임에 가면 자연스럽게 재테크 이야기가 나오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입술만 축축하게 적시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누군가 형님은 퇴직금 잘 굴렸죠? 라고 물으면 나는 대답을 피하며 뭐 그냥저냥 이라고 말했습니다. 말하지 못한다는 건 고통입니다. 감추고 산다는 것은 짧게는 괜찮지만 길어지면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나 역시 그 무게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퇴직금이 3천만 원 밑으로 내려갔을 때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더 떨어지면 진짜 끝이다. 퇴직 전 나는 삶의 모든 선택을 계산하고 판단하며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감정이 이성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먹먹한 마음으로 스마트폰 속 계좌 화면을 보며 스스로의 인생을 평가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왜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그날 나는 내 인생 전체가 하나의 실패처럼 느껴졌습니다. 퇴직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세월의 증거였습니다. 그 증거가 무너졌다는 사실은 내 삶의 가치가 무너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쉽게 무너지지만 또 쉽게 회복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회복은 커다란 사건이나 대단한 성공 때문이 아니라 작은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아내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조용한 동네 길을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문득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당신 옆에 내가 있고 우리 아이들이 있고 우리 집이 있어요. 우리는 아직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말은 내가 잊고 있던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나는 돈을 잃었지만 삶 전체를 잃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하루에 한 번씩 아내와 걷는 시간을 갖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작은 산책이 내 마음을 조금씩 회복시키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공원에서 청소하며 일하던 어느 날, 다른 구역에서 일하던 비슷한 또래의 아저씨 한 분이 쉬는 시간에 말을 걸었습니다. 형님도 퇴직하고 일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나도 해요. 다들 똑같아요. 퇴직금 굴리다가 손해보고 다시 일 시작하는 거죠. 그 말에 나는 놀랍기도 하고 위로받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나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말했습니다. 형님, 퇴직하면 누구나 처음에 실수해요. 그거 지나고 나면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도 내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한동안 멍해진 상태로 집안 곳곳을 서성였습니다. 마치 내가 살던 집이 아닌 것처럼 모든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서재 한켠에 정리해둔 종이봉투, 은행 통장들, 작은 노트들이 그날따라 유난히 무겁게만 보였습니다. 나는 소파에 털썩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내 옆으로 와 여보, 괜찮아요? 라고 물었지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내 과오를 곱씹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돈을 잃은 게 아니라 인생의 한 축을 잃어버렸구나라고 말입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고, 얼마나 방심했고, 얼마나 미련했는지 한꺼번에 들이닥치는 후회가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젊을 땐 돈 관리는 그저 순간순간의 문제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엔 아니었습니다. 은퇴 후의 돈은 더 이상 채울 수 없다는 사실, 그 단순한 진실을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 꺼진 천장을 바라보며 온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질문 하나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까지 어리석었을까? 자책은 멈추지 않았고 후회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은 돈이라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나는 모든 계좌를 다시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 돈이 얼마가 있고 어떤 지출이 매달 자동이체되는지, 부채는 없는지, 앞으로 3년간 고정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등 정말 처음부터 하나씩 다시 작성했습니다. 그 과정은 내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잃어버린 돈이 한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회피하고 싶어서 확인하지 않았던 금액들이 숫자로 적혀 나열되자 마치 내 잘못이 숫자의 형태로 눈앞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통장을 들여다보며 오래도록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남은 금액은 내가 계획했던 은퇴 설계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전쟁이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남은 돈만큼은 절대로 지켜내자. 2번 다시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나는 다시 모든 생활 패턴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남은 돈의 운용 계획을 세우고 정확히 얼마로 몇 년을 버틸 수 있는지를 계산해야 했습니다. 아내에게도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했습니다. 저녁 식탁 앞에서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앞으로는 우리가 조금 더 아껴서 살아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실수를 너무 크게 했어. 아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됐어요. 앞으로 조심하면 돼요. 우리 같이 해봐요.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고 또 너무 고마웠습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을 누구보다 뼈아프게 느끼고 있던 사람이 바로 나였기에 아내의 그 한마디는 너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노트 한 권을 꺼내 첫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퇴직금 관리를 못하면 인생이 무너진다. 나는 그 사실을 직접 경험했다. 2번은 없다의 기록은 앞으로의 나를 위한 경고다. 이 문장을 적는 순간 나는 이 이야기를 언젠가 누군가에게 꼭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처럼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누군가의 인생에서 최소한 한 번은 경고등이 켜지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날부터 매일 조금씩 내 실패의 원인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고 어떤 순간 방심했으며 무엇을 놓쳤는지 매우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 과정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내 지난 실수들을 직면하는 일이었기에 참으로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첫걸음이기도 했습니다. 하루하루 기록이 쌓일수록 나는 점점 더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은 단지 돈이 아니라 은퇴 후의 삶 전체를 지탱해야 했던 안전망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또 하나 깨달았습니다. 퇴직금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잘 굴리고 잘 관리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삶의 마지막 터전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했을 때 나는 그동안 얼마나 가벼운 마음으로 은퇴금을 다뤘는지
스스로도 놀랄 지경이었습니다. 그 후로 나는 남은 돈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금융 지식, 생활비 관리, 노후 의료 대비, 안정적 자산 배분, 지출의 기준 세우기 등 그동안 미뤄둔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시 배웠습니다. 마치 60대가 아니라 30대처럼 나는 다시 공부하는 사람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 남은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내가 해야 할 것들은 아직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일찍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은퇴하고 나니 알람을 맞출 필요도 없었고 일찍 일어나야 할 이유도 없었는데 이제는 마치 다시 직장에 다니는 사람처럼 6시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머릿속에는 오직 한 생각만이 가득했습니다. 오늘도 돈을 지키기 위해 내가 할 일을 해야 한다라는 자책에 가까운 다짐이었습니다. 커피를 한 잔 내려놓고 식탁에 앉아 있으면 아침 햇살이 부엌 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 따뜻한 햇빛 안에서도 나는 편안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아름다운데 그 빛을 온전히 즐길 여유가 내 마음에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은퇴한 사람의 여유란 결국 돈이 일정 수준으로 확보되었을 때만 가능한 것이었고 그 돈을 지키지 못한 사람의 여유란 사실상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시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어제도 하고 그제도 했던 계산이지만 또다시 똑같은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남은 예금, 향후 10년 예상 지출, 월 고정비, 필수 의료비, 예상치 못한 지출 가능성, 이런 항목들을 줄줄이 적어가며 다시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계산을 할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계산을 반복해도 남은 돈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내 실수를 되돌릴 수 있는 숫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 진실을 다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제부터의 인생은 계획이 아니라 방어다. 남은 것을 지키는 싸움이다. 이 현실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내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앞으로는 큰 돈이 드는 곳엔 절대 들어가지 말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누가 좋은 투자 있다고 하면 바로 나한테도 말해줘요. 아내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나는 그 속뜻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곧 이제 당신 혼자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절대 아내의 말을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내 스스로 그 신뢰를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말이 끝났을 때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꼭 당신한테 먼저 말할게. 다시는 혼자 결정하지 않을게. 그 약속조차 너무 늦은 것이었지만 해야만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어느새 생활 습관까지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했던 일은 지출을 절대적으로 줄이는 작업이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당연하게 사용하던 카드 몇 개를 해지했고 각종 구독 서비스도 모두 끊었습니다. 휴대폰 요금제도 낮췄고 자주 가던 카페도 횟수를 줄였습니다. 심지어 친구들과의 만남도 잠시 줄였습니다.
괜히 모임에서 밥을 사거나 술값을 부담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마저도 이제는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낀 감정은 한 가지였습니다. 퇴직금 관리를 잘했다면 지금 이렇게까지 허리띠를 졸라맬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 후에는 하루에도 12번씩 떠올랐습니다. 두 번째로 한 일은 지식 공부였습니다. 나는 예전에 금융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무서운 것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은퇴한 뒤 시간이 날 때마다 인터넷 강의를 찾아보고 경제책을 읽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60대가 넘어 새로 배우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공부하지 않으면 남은 노후 전체를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다 보면 기초 용어도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물가연동체, 배당 성장주, 단기 채권, 분산 투자 등 익숙하지 않은 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단어를 노트에 적어가며 하나하나 이해했습니다. 내가 돈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그 공부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자 나는 내 실수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실패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퇴직금을 돈이 아니라 한 번 더 불릴 수 있는 기회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의미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퇴직금은 불리는 돈이 아니라 은퇴 인생을 지켜주는 마지막 안전벽이었습니다. 나는 어리석게도 그 벽을 스스로 허물어버린 셈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뒤 나는 남은 노후를 정면으로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숨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그것이 내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내가 어떻게 다시 인생을 세우려고 했는지, 어떤 상황을 겪었는지, 어떤 실패와 반성이 이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버텨냈는지에 대한 더 긴 서술로 이어질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모든 순간을 있는 그대로 숨기지 않고 빼놓지 않고 써내려 가겠습니다. 아침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돈을 확인하는 날들이 이어질수록 나는 점점 더 나 자신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돈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어쩌면 숫자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건 결국 내가 앞으로 어떤 인간으로 남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은퇴 전까지 나는 꽤 성실한 사람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직장에서 책임감 있게 일했고 가족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에 벌어진 현실 앞에서는 그 모든 경험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은퇴 후의 삶은 전혀 다른 종류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쟁에서 퇴직금은 마지막 무기였습니다. 나는 그 무기를 미숙하게 다루다가 스스로 발목을 잡은 셈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모든 소비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뭐 하나를 사도 반드시 메모를 했습니다. 커피 한 잔, 장보기 비용, 버스비, 병원비, 간식값. 그전에는 이런 기록을 왜 해야 하나 싶었지만 이제는 그 기록들이 내 인생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장을 보러 갔다가 사과 한 봉지를 들었는데 가격을 보면서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고민 없이 장바구니에 담았을 텐데 그날은 한참을 들었다 놨다 하다가 결국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참 씁쓸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사과 한 봉지 앞에서 고민하다니.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끝내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보면 괜히 속상해할까 봐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일수록 나는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비로소 돈의 무게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이란 단순히 한 번에 들어온 목돈이 아니라 노후 전체를 버티게 하는 생명줄이었습니다. 그 생명줄을 허투루 놓아버린 과거의 나를 탓하며 나는 하루하루 더 철저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너무 자책하지 말아요. 당신이 그렇게 매일 계산하고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마음이 든든해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하지만 그 말이 내게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날 밤 아내 몰래 베란다에서 담배를 한 개비 피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래, 아직 끝난 건 아니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런 다짐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남은 재산을 세분화해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남은 돈을 목적별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 계좌, 비상금 계좌, 장기 의료 대비 금액, 아내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자산, 그리고 절대 손대지 않을 금액까지 세세하게 분리했습니다. 이 작업을 하며 나는 느꼈습니다. 나는 은퇴 후에야 비로소 진짜 돈 관리를 배우는구나. 그 깨달음이 무척 씁쓸했습니다.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할 돈을 정해놓았습니다. 나는 노트 제일 앞장에 크게 적었습니다. 이 금액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렇게 썼습니다. 미래의 나를 살릴 최소한의 금액이다. 그 문장을 적고 나니 스스로에게 경고를 새기는 느낌이었습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비용이 무엇인지 하루 종일 고민했습니다. 옛날에는 마음 가는 대로 구매해도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소비가 나의 여생을 결정했습니다. 그 압박 속에서도 나는 차근차근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식비는 얼마까지 가능한지, 병원비는 어느 수준까지 감당 가능한지, 교통비 통신비 비용까지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참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습관적으로 쓰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그렇게 2달, 3달, 4달이 지나면서 어느새 내 생활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절약이 배고픈 마음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미래의 나를 지키기 위한 생존 기술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조용히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퇴직금만 제대로 지켰다면 지금의 나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하지만 그런 후회는 이제 나를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면 퇴직금을 날린 내가 어떻게 다시 삶의 기둥을 세웠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부터는 나의 자존심, 나의 실수, 나의 눈물, 나의 변화가 훨씬 깊어지고 더 과감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진짜 인생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1달, 2달 시간이 흘러 어느덧 반년 가까워졌을 무렵 나는 눈에 띄게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예전과 똑같았지만 마음속은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려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돈을 쓰기 전에 한 번이 아니라 10번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고 사소한 지출에도
이유를 붙여야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자존심을 건드릴 때도 있었지만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변화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집 앞 벤치에 앉아 혼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직금은 왜 이렇게도 무서운 돈일까? 사람들은 흔히 퇴직금은 노력의 대가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의미는 그보다 훨씬 더 무겁다는 것을 나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퇴직금은 젊을 때의 나에게 주는 상금이 아니라 늙어가는 나에게 주는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그리고 그 안전장치를 잃는 순간 노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나는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그날 벤치에 앉아 있을 때 바람이 살짝 불어왔습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는데 어떤 아주 사소한 장면이 내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멀리서 한 노부부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팔을 가볍게 잡고 있었고 남편은 느린 걸음으로 아내를 인도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나는 부러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부부의 표정에는 걱정 없는 사람만이 가진 평온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돈 걱정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편안해 보였고 서로에게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모습으로 나이 들고 싶었는데, 하지만 나는 스스로 만든 실수와 부주의 때문에 그 길에서 잠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날 나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앞으로 더 달라질 거야. 예전의 나로는 절대 돌아가지 않을 거야. 내가 지킨다고 해야 할 것들은 반드시 지킬 거야.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당신을 믿는다는 마음과 제발 다치지 말아달라는 바람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후의 변화와 더 깊고 구체적인 전환점, 나는 불편함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나는 작은 불편도 견디지 못했습니다. 뭐든 편하고 빠르고 좋은 걸 찾았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그냥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불편함은 내 일상에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버스를 한 정거장 더 걸어가고 바깥에서 커피를 사기보다 집에 내려 마시고 옷 한 벌을 사기 위해 10번을 고민했습니다. 이전 같으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했겠지만 지금의 나는 이게 내가 살아남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은퇴 후 처음으로 두려움을 마주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나는 두려웠습니다. 나이 들어 돈이 부족해지는 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건 존엄과도 직결됩니다.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미루게 되는 순간, 모임에 나가지 못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순간, 자식에게 손을 벌리게 되는 순간, 그 모든 장면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데까지 나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나는 비로소 진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새로운 계획표를 만들었습니다. 그 계획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매달 지출 상한선, 예비 의료비 비율, 장기 지출 계획, 매년 점검 항목,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들,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실수 기록. 그 계획표는 나에게는 마치 삶의 지침서와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깨달음, 나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을 잃어버린 경험은 나에게 잔혹했지만 그 잔혹함 속에서 나는 평생 몰랐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노후란 수입보다 지출을 다스리는 사람이 살아남는 세계다입니다. 돈이 많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안전한 것이다입니다. 지키려는 자만이 오래 버틸 수 있다입니다. 나는 이 진실을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실은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을 지키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는 퇴직금을 날린 뒤 내가 어떻게 다시 삶을 세우기 시작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사건을 겪었는가입니다. 퇴직금을 잃고 반년이 지난 어느 날 나는 인생에서 두 번째로 큰 충격을 받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 사건은 내게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고 그 전까지 내가 세워놓았던 절약과 관리 중심의 생활이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살리는 방패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평소처럼 은행에 가서 자동이체 내역을 점검하고 생활비 계좌 잔액도 확인하려고 들렀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벤치에 앉아 있는데 내 앞에서 상담을 받던 한 어르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계장님, 그게 말이 돼요. 분명히 적금이 만기돼서 전화 왔다니까. 은행 직원은 난처한 표정이었고 어르신은 얼굴이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나는 괜히 그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르신의 말투가 예전에 퇴직금을 날리기 직전에 나와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은 계속 말했습니다. 난 그냥 안내 전화라길래 믿었지. 통장 번호 확인만 하면 돈 찾아준다고 해서.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 어르신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나는 잠시 앞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전 나도 비슷한 전화 한 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고객님, 만기된 예금이 있는데 은행 방문 없이도 바로 지급 가능합니다. 그때 나는 의심이 들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조금만 마음이 약해져 있었다면, 만약 내가 도둑맞은 퇴직금 때문에 초조해져 있었다면 그 말을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퇴직금을 잃은 후에야 겨우 조심하게 된 것이지, 만약 그때도 돈이 넉넉했다면 방심해서 또 다른 구덩이에 빠졌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생각이 들자 눈앞의 상황이 남일 같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어르신이 울먹이며 이 나이에 어떻게 이걸 감당하라고 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목이 꽉 조여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다행히 그 어르신은 직원 도움으로 계좌 거래가 일시 중지되고 경찰 신고를 하며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결심을 했습니다. 퇴직금을 잃은 내 경험을 절대로 헛되게 만들지 말자는 결심이었습니다. 내가 겪은 그 엄청난 후회는 누군가의 인생을 지켜주는 교훈이 될 수도 있다고 느꼈습니다. 은행을 나서는 길에 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돈만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나는 주변의 60대,
70대 친구들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웃었습니다. 야, 너도 당했냐? 요즘 그런 거 조심해야지, 임마. 그렇게 가볍게 넘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사실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말은 세게 해도 마음속은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은퇴 후의 돈은 누구에게나 마지막 버팀목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네 형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야, 사실 나도 당한 적 있다. 그런데 집사람한테 말도 못했어. 창피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뭔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나와 똑같은 상처를 들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 새삼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몰래 결심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누가 귀찮아해도 내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나누자고 말입니다. 이 나이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운 것은 실패가 아니라 실패를 숨기고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말했습니다. 퇴직금은 절대 남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절대 급하게 투자하지 마세요. 의심되는 건 일단 끊고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에게 조용히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고수익 보장 투자가 들어왔고, 누군가는 지인을 통해 사업 제안을 받았고, 누군가는 은행 사칭 문자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마다 차분히 말했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 길은 절대 돈을 지키는 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고개만 끄덕였지만 며칠 지나면 대부분 와서 말했습니다. 형님 말 안 들었으면 저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퇴직금을 잃은 내 과거가 조금은 구원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직장 후배였던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잠깐 괜찮으세요? 목소리부터 이상했습니다. 흔들려 있었고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급히 전화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저 투자했는데 그 회사가 없어졌어요. 내 심장이 또 한 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내가 다시 한번 과거의 나와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후 벌어진 일들은 내 인생에서 퇴직금을 잃은 것만큼이나 큰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나만의 변화가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퇴직 후 1년쯤 지나던 어느 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봉투 하나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대출 연장 불가 통보서였습니다. 그동안 사채는 아니지만 금리가 높은 이금융권 대출로 버티고 있었는데 수입은 없고 이자만 줄줄 새니 결국 은행도 저를 더 이상 받아주지 않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봉투를 들고 거실에 앉았는데 아내가 제 표정을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또 안 좋은 소식인가요? 저는 말문이 막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 앞에서 약해지는 건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가장 하기 싫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도저히 버티지 못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한계인 것 같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 제 손등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따뜻한 손이 저는 오히려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한때는 퇴직금 굴려서 당신 편하게 해주겠다며 호언장담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왜 퇴직금을 허망하게 태워버렸을까? 를 밤마다 되뇌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두 가지 생각만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내가 왜 그때 더 신중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퇴직금을 내가 직접 굴릴 수 있다고 착각했을까? 퇴직금은 평생 노동의 결실이었습니다. 젊을 때 못 누린 걸 나이 들어 누려보자. 그랬던 건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조급함이었고 과신이었습니다. 퇴직하고 나면 시간이 많아지고 주변에서 온갖 돈벌이 이야기가 들리고 심지어는 나보다 조금 먼저 은퇴한 친구들이 나 주식으로 한 달에 몇백 번다. 부동산 갭 투자로 노후 걱정 없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퇴직한 사람은 그 말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이제 일을 못하는데 돈은 나가기만 하는데 어디선가 수입이 생겨야 한다는 불안감이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불안감을 이겨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불안감은 결국 제 가족들까지 잠식했습니다. 돈은 단순히 생활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안 분위기, 부부관계, 자존감, 미래계획, 모든 것을 건드리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퇴직금이 점점 줄어들자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면 서로 상처를 줄까봐 피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아내는 말은 안 했지만 당신이 은퇴 후 계획을 너무 쉽게 본 것 아니었냐? 그런 눈빛을 간혹 보였습니다. 아들, 딸 역시 아빠 괜찮아? 라고는 했지만 그 속에는 아빠가 관리를 잘못하신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섞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점점 가족들의 질문이 무서워졌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구멍을 가족에게 들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퇴직금 관리가 숫자가 아니라 심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퇴직금은 단지 돈이 아닙니다. 노후의 안전망이고 삶의 마지막 기둥입니다. 그 기둥이 흔들리면 가정의 분위기도 흔들리고 내 마음도 흔들리고 삶 전체가 뒤틀립니다. 퇴직 후 돈을 잃는다는 건 젊은 시절보다 몇 배 더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잃은 돈을 다시 채울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취업을 하기도 어렵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퇴직 후의 돈은 재산이 아니라 생존이고 안심입니다. 가족 사이의 신뢰입니다. 저는 그 단순한 이치를 퇴직금을 다 잃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결국 스스로를 용서하는데 가장 오래 걸렸습니다. 퇴직금을 잃은 사람의 마음에는 이상한 감정이 남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단순한 슬픔도 아닙니다. 그 두 가지가 뒤섞인 채 오래도록 몸속에 머물러 스스로를 갉아먹는 감정입니다. 처음에는 누구 때문이라고 화살을 돌렸습니다. 투자를 부추긴 친구, 리스크를 숨긴 업자, 장밋빛 전망만 말하던 사람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들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너무 과신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퇴직 후 한동안 저는 제 얼굴을 거울로 보는 게 싫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다는 자부심은 퇴직금을 잃은 순간
무너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돈과 함께 무너진 내 존재감, 나의 가치감, 내 역할이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끼는 것만큼 큰 상처를 받는 일이 없습니다. 퇴직금이 사라진 뒤 저는 바로 그 감정과 매일 싸워야 했습니다. 집안의 작은 불빛 하나가 불안으로 보이던 날입니다. 퇴직 전에는 집에 들어올 때 켜진 거실불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는 집에 온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퇴직 후 퇴직금을 태워버린 뒤에는 그 같은 불빛도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전기세는 괜찮나 생활비가 또 나갈 텐데 아내가 장을 보고 들어오면 뭘 또 샀을까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심지어 뜯어본 적도 없는 청구서나 우편물조차 모두 돈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자면 그 시절 저는 집안의 모든 생활이 나를 압박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퇴직금을 잃었다는 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의 평범함마저 불안하게 만드는 감정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아내는 저의 표정을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말을 걸 때도 조심했고 장보는 금액도 줄이고 본인이 쓰던 취미 생활도 스스로 끊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저는 미안했습니다.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 미안함이 또다시 저를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친구들의 한마디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은퇴한 사람은 진짜 친구와 허울뿐인 친구를 금방 알게 됩니다. 퇴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는 다들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야, 이제 쉬니까 좋겠다. 노후는 여유가 최고지. 하지만 퇴직금 문제가 생기고 제가 모임을 피하기 시작하자 몇몇은 농담으로라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하냐? 투자 크게 잘못됐대? 그래도 내 정도면 다시 벌어서 채우면 되지 않냐? 아휴, 그러니까 은퇴하고도 큰돈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 말들은 농담이었겠지만 저에게는 비수였습니다. 퇴직 후 돈을 잃은 사람은 그 어떤 말에도 예민해지고 상처받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퇴직금 관리는 돈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나의 인간관계와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퇴직 후 돈을 잃으면 웃음을 잃고 대화를 잃고 기쁨을 잃고 심지어 인간관계마저 잃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아내의 한마디가 나를 깨우쳤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아내가 부엌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괜찮을까요? 그 말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저에게 묻는 신뢰의 질문이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비난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살림을 꾸려야 하니 제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나 혼자 잘해보겠다고 하다가 당신을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데 정말 몇 달이 걸렸습니다. 아내는 놀라지도 화내지도 않고 오히려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늦지 않았어요. 우리 다시 천천히 하면 돼요. 이제 다시는 혼자 고민하지 말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고비를 넘을 수 있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퇴직금의 손실보다 더 큰 상처는 제가 가족의 신뢰까지 잃을 뻔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시 세우는 건 100번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잊고 있었던 지출 내역을 하나하나 정리했고, 쓰지 않는 물건들을 중고로 팔며 생활비를 보탰고, 아내와 매주 생활 계획을 점검했고, 은행 상담을 다시 받아 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퇴직금을 잃은 이유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근거 없는 자신감과 무지였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퇴직 후 인생은 젊은 시절과 방식이 다릅니다. 조심해야 하고 느리게 가야 하고 무엇보다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퇴직금을 잃고 난 뒤 제 삶은 집이 무너진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는 나무처럼 작은 일에도 불안했고 사소한 말에도 쉽게 상처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건 작업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벽돌을 쌓으면 비가 와서 무너지고 다시 쌓으면 바람이 불어 흔들리고 내 기분의 파도에 따라 흔들리는 삶이 반복되었습니다. 퇴직 전에는 조직이라는 든든한 건물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급여라는 일정한 골조가 있었고, 직함이라는 지붕이 있었고, 동료들과의 관계라는 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그 건물을 벗어나자 나는 맨몸으로 들판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람도 햇볕도 비도 모두 온전히 나에게 닿았습니다. 퇴직금 손실은 그 들판에서 비바람을 정면으로 맞은 사건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삶의 기초를 다시 마련하는 작업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 삶을 회복시킨 첫 번째 계기는 산책이었습니다. 퇴직한 뒤 시리에 빠져 며칠씩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을 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잠깐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와요. 그날 저는 억지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까지 느릿느릿 걸어가는데 바람이 얼굴에 닿는 느낌이 너무 오랜만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아직 잃지 않은 것도 많구나. 내 옆에는 여전히 아내가 있었고 자식들이 있었고 내가 살아가는 하루가 있었습니다. 인생이 무너지는 가장 큰 착각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느낌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삶은 전부가 아니라 무언가 일부만 무너졌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루에 1시간씩 산책을 하며 내 생각을 회복하고 무너진 멘탈을 조금씩 다시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사라지면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퇴직 후 돈이 부족해지면 사람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의 삶 수준을 유지하려고 허덕이는 삶, 현재에 맞게 삶의 크기를 줄여가는 삶. 저는 처음에는 1번을 선택했습니다. 퇴직 전의 소비 패턴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게 자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깊은 구덩이를 파는 행동이었습니다. 현실은 냉정합니다. 퇴직 후에는 벌어오는 돈이 없고 나가는 돈만 있습니다. 집 유지비, 먹는 비용, 차량 유지비, 보험료, 각종 공과금. 이 모든 것이 월급이 있을 때보다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삶의 형태를 바꾸자.
매달 하던 구독 서비스 6개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한 달에 몇 번은 외식하던 생활을 거의 끊었습니다. 마트에서 사고 싶은 대로 담던 습관을 멈추고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차를 팔고 대중교통으로 이동했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 입지 않는 옷을 모두 중고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처음엔 체면이 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중요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퇴직 후 삶을 지키는 건 돈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제가 어릴 적 아버지는 작은 공장을 하셨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말없이 허름한 옷을 입고 지출을 줄이며 버티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옛날에는 뭐든 쉽게 사주더니 요즘은 안 사줘요? 아버지는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어른은 힘들어도 티 내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단다. 가정은 지출을 줄이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 기억이 퇴직한 뒤 제 생활을 줄이는 과정에서 불쑥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의 나이가 된 것이라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때 지키려고 했던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의 일상과 미래였다는 것도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퇴직금을 잃은 뒤로 저는 다시는 예전과 같은 재산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때와 똑같이 크게 회복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인생에서 두 번째 기회는 돈을 잘 굴려서 오는 게 아니라 지켜낼 걸 지켜낸 사람에게만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삶의 크기를 줄이고 심리를 다독이고 현실을 직시하며 다시 작은 계획부터 세워가면서 두 번째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수에 묶이지도 않습니다. 퇴직금을 잃으면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징후 삼아 저는 다시 삶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나의 진짜 노후가 무엇인지 다시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퇴직금을 잃은 뒤 저는 노후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노후는 편안함이어야 하는데 저에게는 공포와 불확실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노후 관련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노신사가 말했습니다. 노후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불안하면 불행이고 돈이 없어도 관계와 삶의 태도가 정리되면 행복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듯 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노후는 돈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돈을 잃었기 때문에 노후도 잃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신사의 말이 제 오랜 고정관념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잃은 건 퇴직금이지 노후 전체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제 노후를 다시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의 형태는 무엇인가? 매달 필요한 최소 비용은 얼마인가? 내 건강 상태는 어떤가? 어느 정도 노동이 가능한가? 내가 진짜 후회하지 않을 선택은 무엇인가? 퇴직금 손실은 단지 돈이 아니라 내가 어떤 노후를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 계기였습니다. 삶을 회복하는 건 의외로 아주 작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큰 결심이 삶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퇴직한 뒤 삶을 회복시키는 건
정말 작은 행동들입니다. 그 작은 행동들이 하루, 일주일, 한 달 모이면 조금씩 인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처음 한 행동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였습니다. 퇴직 후 가장 위험한 습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어날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퇴직 후 며칠, 몇 주 사람은 쉽게 늦잠을 자고 침대에서 뒹굴고 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흐릿해지면 삶 자체가 흐릿해지고 그렇게 사람의 의욕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퇴직 전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아침 햇살을 보며 산책을 하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 계획을 조용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제 멘탈을 다시 붙잡아준 첫 습관이었습니다. 퇴직 후 무너진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하루 루틴이 사라진 사람들입니다. 삶의 리듬을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노후 회복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저의 이야기가 노후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편하게 지내십시오. 나도 인생 후반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